네, 오늘 이제 다시 5강으로 돌아왔고요. 동인천역 현장지원센터의 김일령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도시재생 사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 1부에서는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2부에서는 국내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가능한 한 우리 지역에서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도 좋은 시간 함께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 그 첫 번째로 말씀드릴 사례는 다산쯔 798이라는 내용입니다. 새로운 문화부흥을 주제로 했던 옛날에 군수창고의 변화인데요. 네, 우리 지역도 이제 미림극장 같은 이제 어떻게 보면 지역의 문화 중심지였죠. 네, 그런 프로그램들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좀 훼손되는 것들을 아쉬워하시는 분들 생각을 해보면서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다산쯔 798은요, 그 북경 베이징시에 있고요. 대지 면적만 23,000 해배 정도 되니까 우리 전체 도시생 활성화 지역의 한 3분의 1을 조금 못 미치는 뭐 그 정도 면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자생적으로 예술촌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보통 예술하시는 분들이 생활고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근처가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이제 쫓겨나야 되는 위기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버려진 곳에다가 음, 공간을 만들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기 위해서 예술구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하게 됐어요. 2005년도에 진행됐던 사업이고 굉장히 좀 빨리 진행됐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이제 북경시가 이 무렵에 이제 2008년도에 그 베이징 올림픽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문화 도시로서 베이징을 자리매김하는데 조금 영향을 많이 줬던 프로젝트입니다. 네, 이제 전경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전형적인 공장 건물입니다. 굴뚝이 있고요. 이쪽으로 이제 해가 들어오면 여기가 이제 밝아지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자연광을 이용한 그 채광을 하려고 했던 곳이죠. 이제 밤에는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내부를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아까 봤던 그 지붕의 특징이 이렇게 되어 있죠. 안에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렇게 전시를 하는 공간도 있고, 뭐 그걸 살펴보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살면서 뭔가 그림을 그리고 전시를 하기까지의 과정을 1년으로 다 통치해서 하는 걸 보통 레지던시라고 하죠. 그 우리 바로 옆 지역인 배다리에서도 이제 많이 했었던 프로그램들이고요. 이렇게 예술가들이 뭔가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 주면서 지역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는 낙후된 지역에 쇠퇴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파급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예술가를 통해서 진행하려고 했던 겁니다. 원래 이 공장은요, 이제 구소련과 동독의 지원이 있으면서 이제 군소공장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련이라는 나라는 이제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공산권 국가의 이제 핵심이죠. 가장 강력한 국가였고 가장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던 나라고요. 지금은 조금 이제 중국에 비해서는 그렇지만, 그리고 이제 동독이라고 하는 지역은 또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던 곳 중에 하나고, 현재 바우하우스가 영향을 준 디자인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폰이라든가 뭐 이렇게 미니멀리즘을 창시했던 이제 조직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을 동독에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미려하고 많은 예산이 투입돼 가지고 만들어졌던 건물이기 때문에 역사적 가치가 충분했던 건물이죠. 그런데 이제 중국 사회가 조금씩 정치적이고 문화적 경제 중심의 북경을 자꾸만 강조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국 전쟁 이후에 중국 주변에 군수 공장 그 전쟁의 수요가 좀 줄어들고 공장지대가 자연스럽게 이제 외곽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북경에 사람들이 자꾸 모여드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서울에 있는 공장들이, 일지로에 있는 공장들이 밖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생기는 문제들, 세운상가와 같은 뭐 그런 얘기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공장들은 다 생산률이 줄어들고 노동자들이 줄어드니까
지역의 사람들의 절대 숫자도 줄어들고 활동하는 양도 줄어들죠. 그러니까 여기가 사람들이 비게 되니까 사람들의 활동이 없어지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저렴한 가격에서 활동할 수 있지만 도심에 가까울수록 유리한 예술가들이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싸고 넓은 장소를 찾기 위해서 798로 다 몰려들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 이제 스튜디오가 열리게 되고 공장지대에 자발적인 문화나 예술 이런 상점들이 들어오면서 예술가가 됩니다. 우리나라 영등포에 물레동에도 예술 창작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비슷한 기제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재생이라고 우리가 일컫는 것들의 일련의 흐름들은 과거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상당히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들, 숫자로 판단되지 않는 여기 모여드는 예술가의 절대적인 숫자로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데 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활동들이 공장지대 전체에서 나타나게 되니까 이곳이 더 이상 사퇴된 것이 아니라 예술 중심지로서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정지대가 쇠퇴됐다고 해서 이 지역을 그냥 밀어버리고 새 걸 만들었다 그러면은 분명히 이렇게 되긴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맨 처음에 들어왔던 건 중앙미술학원이라고 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제 조속과 사람들이 이제 공간이 크니까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그 중에 일부를 이제 외국인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렇게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역량으로만 되기가 어려웠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 외부인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게 되고 지역에 있는 예술가들이 그거에 반응을 하면서 또 다른 변화를 이끌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한 박자씩 늦은 중국 정부는 2005년도에 여길 철거하기로 했었는데, 네. 그런데 이제 철거하려고 보니까 이 지역의 문화적 가치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아까운 거죠. 거기다 2008년 올림픽에 대비해가지고 국제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요런 문화가 더 촉진되어야 된다, 더 진흥되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때문에 그 다음 해에 창의산업 특구로 공식적으로 지정이 되면서 토지는 원래 이제 중국은 국가 소유죠. 그래서 다산지 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거로 하고, 그래서 다산지 관리위원회라는 조직이 땅을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토지에 대한 임대료는 공장이 이전된 거에 대한 복지 비용 이제 사용을 하였고, 기타 이제 다른 도로나 주차장은 이제 시에서 관리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 다산지 관리위원회라고 하는 그 조직을 주민협의체로 바꾸기만 하면은 재생사업의 안에 그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형태랑 완전히 비슷해지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게 굉장히 유명해지면서 그 주변에 임대료가 막 치솟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다산지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면서 이제 기존의 문화를 알아보기가 힘든 형태로 이제 관광지로서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인사동과 비슷한 모양을 보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도 많은 시사점을 줬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의 가치만 이제 먼저 생각을 해보자면 부작용이라는 건 조금 나중에 생각해 보고요. 일단은 창의산업,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거를 갖다 베껴놓게 되면 어딘가에 똑같은 게 있는데요. 창의산업이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것들이 계속 만들어지죠. 그런 거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높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략산업이 됐고, 무려 이제 연인원으로 89만 명 정도가 창의산업에 종사한다고 이제 조사가 되면서, 812억 위엔이니까 이게 1위엔을 우리나라 돈 한 190원 정도로 환산하면 얼추 맞습니다. 그러니까 200원으로 환산했을 때, 네, 어마어마한, 참, 그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베이징시의 전체 GDP의 10%가 문화창의산업을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GDP의 10%를 문화창의산업이 차지하고 있다. 문화와 관련된 뭐 그걸 하고 있다. 그럼 어마어마한 일이 되겠죠. 뭐 영화, 뭐 공연, 뭐 이런 것들이 GDP의 10%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제 그런 정도로 다산지가 파급 효과가 거대했다. 이제 올림픽과 더불어가지고 국제 도시로 이제 올라가는데 이 예술지구가 그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중국 정부가 생각을 하게 되니까요. 그 주변에 있었던 창구들을 또다시 이제 예술 특구로 포함해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의 정부 정책 자체를 바꿔버리는 파급 효과를 가지게 돼요.
근데 실제로 798이라는 지역은요, 7개 블록으로, 여기가 798 지역인데요. 이 안에 이걸 7개 블록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고요. 중심가에서부터 이제 만들어져서 뒷골목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형태로 이제 만들어졌어요. 실제로는 기존 건물이랑 구조물들을 그대로 활용하는 곳이 많긴 한데요.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 조각물들 점점 생겨나고요. 그 필요에 따라서 추가로 건축물이 이제 드러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생이라고 해서 그냥 그대로 다 쓴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필요 없는 거는 헐어낼 수도 있고요. 필요한 거는 이제 더 지을 수도 있고요. 그게 이제 지역의 쇠퇴 원인에 따라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지 꼭 천편일률적으로 무조건 보존해야 된다, 무조건 개발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게 이제 예전에 완전히 처음에 자연으로 있었을 때는 농장이었다가 공장지대로 바뀌었다가 또다시 그 예술지대로 바뀌었다가 현재는 상업지역으로 바뀌면서 동네가 계속 바뀌어나가는, 근데 이 지역 역량에 대응해 나가는, 그 지역의 변화에 역량이 대응해 나가는 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근데 결국에는 현재에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나가게 됐지만은 그 사람들이 남겨놓았던 전시관이나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서 자본이 필요로 하는 브랜드에 대한 홍보관, 그리고 이제 뭐 간단히 이제 마실거리, 즐길거리, 뭐 이런 것들은 여전히 남아있고요. 일부는 여전히 또 공장 용도로 남아있는 곳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다양하고 기이한 형태를 보이는 거죠. 근데 우리도 인천 지역은 이제 공장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게 싫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분위기에 안 좋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요런 사례들을 보면 이게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조화되느냐가 더 중요한 이슈일 수 있다라는 거를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주요했던 산업 구조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의 영광을 표현하는 현재 기능이 없더라도요. 그런 거를 표현할 수 있는 상징적인 것들은 철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건물의 외관이나 내부를 개조를 하더라도 작은 소품들, 그러니까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남겨서 여기 예전에 뭐가 있었는데 현재는 뭐다, 이런 이야기거리들을 남겨두게 되는 거죠. 특히 뭐 재봉틀이나 뭐 이런 얘기도 하긴 하는데 어쨌든 지역에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거예요. 이 동네를 재생을 한다라고 쳤어요. 나중에 더 미래가 지나서 여기가 상업점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이제 어느 시점에는 민간 개발자가 들어와서 모든 땅을 다 매입해가지고 아파트를 지을 수도 있겠지만, 그때 우리가 남겨야 될 것과 남기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는 거죠. 그걸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한번 나눠보면서 지역에 대한 전략을 한번 만들어 볼 필요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으로 모든 게 다 된 건 아니에요. 그런 걸 남겨놓은 것으로 볼거리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러니까 즐길 거리가 이제 그 다음에 필요하게 됐는데, 프리마켓이나 예술 축제 같은 거를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테마처럼 느껴지는 축제가 열린 거죠. 그러니까 미술품을 팔거나 외부에서 가지고 온 상품도 파는 건데, 가격이 조금 사실은 원래 소품들은 높잖아요. 그런데 조금 벼룩시장처럼 해서 좀 싸게 만들어주고 쉽게 쇼핑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을 야외에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이색적인 풍경에서 이색적인 상품을 생각보다는 저렴한 가격으로 만나게 해주는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들이 하고 있는 활동을 외부에 알릴 수 있는 홍보 채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게 됐어요. 이것이 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중국에서도 진행됐었던 재생 사례고요. 또 이제 한 가지 또 사례는 테이트 모던이라 해서 영국의 사례입니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재생 사례지요. 어떻게 보면 여기도 예술이란 테마가 들어와 있는데요. 현재 한번 어떤 건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테이트 모던이라고 하는 건물은요, 이렇게 발전소였어요. 발전소. 네, 이게 증기 터빈, 여기 엔진 왔다 갔다 슉슉슉 하는 거죠. 네. 네, 몇 기통인가요? 뭐 6기통이라 봐야 되나요? 이런 터빈에서 돌아가는 것들, 여기서 그러니까 전기를 발전을 시켜서 넘어갔다. 네, 바로 당인리 발전소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원전이나 이런 것들도 만들어지고 도심지 한가운데에 이런 발전소를 남겨두지 않죠, 요즘에는. 그러니까 발전소가 밖으로 나가게 되니까 이 공간이 필요 없어집니다. 그런데 런던의 성장을 상징했던
전기 동력을 공급했던 이 박물관, 이 발전소가요, 런던 시민 입장에서는 좀 소중했던 공간이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거의 외관을 살려두고 요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고자 했어요. 그래서 주요 시설물은 남겨둔 채로, 외관은 남겨둔 채로 이렇게 철거를 하게 되는데요. 이거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었냐?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요런 모양이 됩니다. 이게 굴뚝이죠. 외관은 그대로 두고, 필요한 공간을 이렇게 조금 더 증축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뭘 만들었냐? 네, 외관은 이제, 멋있죠? 네, 굴뚝 만들어서, 이렇게 빛도 쏘고, 넘어가는 게 밀레니엄 브릿지. 2000년을 기념해서 만든 그 브릿지를 넘어가면 바로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조금 이야기가 세긴 하는데요. 이 건물은요, 이 뒤에 보면 이 굴뚝이 테이트 모던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주변은 사실은 조금 굉장히 낙후된 이제 빈민가였어요. 그래서 테이트 모던이 들어선 다음에 유동인구가 엄청 많아지니까 이 뒤에 빈민가 주변에 상점들이 엄청 많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이 상점들이 생기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지역에 민간 자본이 들어와서 새로운 건축물을 이제 올리고자 했어요. 그런데 이제 런던시 정부에서는 이 테이트 모던을 훼손하는 건축물이 들어와선 곤란하겠다라고 하면서 도시계획적사를 이용해서 디자인의 색깔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특화된 디자인을 하게끔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새로 들어온 건물의 형태가 이겁니다. 이것이 이 주변이 굉장히 저평가된 지역에서 지역의 핵심 아이콘으로 떠오르게 되는 프로젝트가 됩니다. 이렇게 보니까 좀 더 어울리죠. 바로 뒤에는 또 이렇게 바로 유리 건물이 들어오긴 했는데 이거보다는 이게 훨씬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실 거예요. 실제로 사람들이 이 건물 되게 좋아하고요. 이 지역에서는. 그래서 이 테이트 모던 갤러리는 이게 밀레니엄 브릿지라고 하는 2000년도에 세워진 그 다리, 2012년 런던 올림픽을 할 때 항상 보였던 그 다리고 테이트 모던입니다. 여기 테이트 모던이 있죠. 그리고 흔히 우리가 런던 여행을 가게 되면은 바로 이 지역에서 역사지구를 볼 때 왜 피카디리 서커스에서 이렇게 넘어오면서 세인트 폴 성당을 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걸어와가지고 밀레니엄 브릿지 넘어서 테이트 모던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근처에 런던 아이도 있고 그래요. 여기가 템스강입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런던의 완전 최중심 한복판에 갤러리를 만든 거예요. 미술관을 만들었어요. 건축가는 되게 유명한 헤르조그 드뮤론. 그 시대에 굉장히 유명한 헤르조그 드뮤론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얼마나 유명하냐면 베이징 올림픽의 메인 스타디움 그 새 둥지처럼 생긴 거 있죠? 그거 만든 사람이에요. 네, 공사비도 엄청나게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민자가 50%. 어서 많이 들어본 구조입니다. 왠지 우리 사업도 LH가 투자하는 돈도 공기업이긴 하지만 어쨌든 국가 예산은 아니니까 민자라고 본다라면 이제 비슷한 구조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죠. 음. 원래 이 동네가 이런 동네였어요. 설명하긴 좀 그래요. 네,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썩 그렇게 긍정적인 공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8세기 중반에서 19세기 후반, 그러니까 산업혁명기에 이 지역이 노동자의 빈민가로 형성이 되면서, 이제 발전소가 들어오고, 이제, 이 지역의 이 정체성이 이제 구축이 됐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20세기 초,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어느 정도 끝나고 제국주의 시대가 이제 극에 달할 때 런던이라는 도시는 대영 제국의 중심 수도로서 그 도시의 중심 기능이 이제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되는데 그 기능이 모두 이제 템스강의 북서쪽 중심으로 있었어요. 여긴 템스강 남쪽이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인 랜드마크는 다 북쪽에 있고 그리고 이제 도시에 있는 공업지대가 밖으로 나가게 되고, 그리고 그 2차 세계대전 때, 런던이 폭격을 당하게 되는데, 그 폭격에서 지대를 좀 보호를 해야 전쟁 물자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밖으로 이제 공장들을 빼게 돼요. 그 뺀 자리에다가, 뱅크사이드 화력 발전소를 이제 슬럼가에 건설하게 되죠. 예, 어떻게 보면, 네, 이제 1963년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 뭐, 동네에서 좋았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뭐, 이렇게 됐는데, 어, 이게 영원히 잘 운영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문제는 이제 오일 쇼크가 나면서 화력발전소가 채산성을 잃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또 이제 템즈강으로 원래는 바다에 연결된 강이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화물 같은 걸 연결을 해가지고,
화력발전소를 가동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 선박 중심으로 됐던 템즈강의 물류가 자동차를 중심으로 이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면서 여기에 무언가 새로운 동력을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렸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공간은 새로운 전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플랜을 짰고요. 전략을 짰고 그거에 맞붙여서 그냥 여기만 만약에 바꿨으면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밀레니엄 브릿지라고 하는 2000년이라는 거대한 이벤트에 맞춤으로써 거대한 보행축의 중심에다 갖다 놓게 되면서 대성공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거점 시설을 만든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그 거점 시설을 연계시키는 다른 동선, 주변의 다른 계획과 마주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이 성공을 하려면 우리의 거점 시설과 주변에 있는 배달이나 계약로나 이쪽을 연결할 수 있는 동선의 중심선상으로서 우리 지역이 어때야 하는가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세인트 폴은 굉장히 중요한 성당이었고요. 성 피터, 성 베드로 성당이죠. 조망권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세인트 폴과 그 바로 반대편에 있는 높은 이제 빌딩이 그 굴뚝이잖아요. 그래서 그 굴뚝을 중심으로 경관축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오래된 건물들이 중심이 된 런던의 구시가지의 역사성을 반영할 수 있는 이제 형태로 그 입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템즈강의 북쪽, 그러니까 우리는 강남이 그렇게 돼 있는데 원래는 우리도 강북이 그거였잖아요. 강북과 강남의 격차가 큰데 강남의 거점으로서 이제 기능을 또 해야 되는 요런 이유 때문에 거점 개발의 형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 거죠. 네. 그렇게 되면서 그 템즈강 남쪽에 이제 약간 조금 이제 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었던 사회적 불균형 좀 해소를 시키려고 했었고요. 실제로 제가 이 지역에 가서 둘러봤을 때까지만 해도 새로운 관광지에서 떠오르긴 했지만은 주변에 상점가들이 그렇게 형성되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그게 해마다 조금씩 방문객이 늘어가면서 템즈강과 연결하는 그 공원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개방성이 더 늘어나가면서 사람들이 걸을 수 있는 길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러니까 유동인구가 점점 늘어나면서 그 주변에 상점가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인근 지역의 파급 효과가 엄청 좋습니다. 제가 여기를 맨 처음에 방문했을 때만 해도요. 그게 런던 올림픽 전이거든요. 그때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까지는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테이트 모던만 있었지 그 주변 지역이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지속적으로 경관 보행축을 늘리는 시도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성공하는 경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그 테이트 모던이 있었던 그 발전소 자체를 자원으로서 바라봤던 게 가장 먼저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흉물로 바라보던 관점에서 자원으로 바라보던 것이 이제 처음 시작이고요. 그런데 그걸 자원으로 바라보니까 밀리니엄 브릿지나 템즈강이나 건너편에 있던 세인트폴이라는 게 보이기 시작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니까 가치를 이제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잘 쓸 수 있을까? 그러면 그걸 중심으로 공간을 다시 해석하게 되니까 새로운 계획들이 들어갈 것들이 생기고요. 그런데 만들어만 놓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 유지가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요. 물리적 환경 개선을 테이트 모던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갤러리를 넣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갤러리가 돈을 벌지 못하면은 돈 먹는 하마가 되는 것이죠. 예,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 지역이 테이트 모던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다양한 지원을 확보를 했고 다양한 참여 주체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지하철도 연장하고 페리도 하고 다리도 만들고 교통망 발생하고 거점화시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역이 재생 프로젝트로 더 좋아지려면 단순히 어떤 건물, 몇 채의 집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집이 어떤 기능을 할 것이며 어디와 어떻게 연결이 될 것이며 그럼으로 인해서 누구한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참여 주체가 되게 다양합니다.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조시재생기구, 우리도 따지면 LH연구원 뭐 약간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다양한 이제 위원회들이 같이 들어오면서, 많은 단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응원해 주게 됐죠. 동인천역이라는 곳이 인천에서 미치는 위상을 생각했을 때 우리도 충분히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테이트 모던이 바라보고 있는 이 경관이라는 것은 성폴, 피터, 베드로 성당과 연결되는 이 경관의 기존의 경관 계획과 딱 마주 떨어지는 그쪽에서 요 앞에가 그냥 널린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구도심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관 조망이 매우 훌륭한 곳이 위치하게 되는 거죠. 네, 이러니까 이제 테이트 모던이라는 곳이 막 밑에 보이는 요런 풍경으로 보이게 되고, 이게 성 베드로 성당이에요, 이거. 네, 요렇게 보여요. 굉장히 훌륭하게 보이죠. 네, 이러니까 이제 최근에도 요거를 중심으로 다른 경관 관리 체계를 계속 유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관광도시로서의 런던, 금융중심지로서의 런던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경관으로 점점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대한 터미널을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아주 모던한 아주 현대적인 공간으로 만들면서도 예전의 색깔을 그대로 두고, 그러면 새로운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아주 독특한 정체성을 만들어냈어요. 우리 지역에도 이런 굴뚝이 있긴 있던데, 그리고 이제 그 새로운 인면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면 충분한 또 고민거리를 던져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테이트라는 곳이 다른 지역을 연결하는 거점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림이고요. 그래서 외부 공간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고, 여기 들어오는 프로그램이 지역에 없었던 거, 정말 혁신적인 갤러리를 많이 기획하면서 지역 학교와의 연계 프로그램. 이제 저희도 이제 가능하면은 지역 소재 대학이랑 지역 소재 이제 고등학교랑 같이 뭔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텐데요. 지역 학교, 지역 주민이랑 같이 이 공간을 끊임없이 쓰게끔 만들면서 테이트 모던이 만들어내는 파급 효과를 지역사회에 돌리고자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보행 공간을 연결시키고자 노력했다는 건 아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밀레니엄 브릿지에서 들어온 이 광장이 테임즈강 바로 앞에 머물게 되니까 이 광장에서 이 다리가 어떻게 보일 것이냐, 네, 여기 항상 이게 성당이 보이죠. 계속 이렇게 이거에 대한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옛날 건물들이 이렇게 있는 거를 이제 그대로 이제 보게 되고, 뒤에는 또 신축 건물들도 있죠. 이렇게 이제 두 개가 공존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얘가 이쪽에서 무조건 보여야 되니까 요 앞에는 이제 높은 건물을 올기는 어려울 거고요. 이제 요 뒷부분이 지금 봐도 그 아직은 뭔가 변화가 없었던 시절인데, 여기가 아까 처음에 보였던 그런 사진에 있는 그 혁신적인 건물로 또 변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공의 프로그램이 지역을 굉장히 활성화시키는데 효율적으로 됐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비슷한 효과를 이제 완벽한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이루기는 것보다는 훨씬 경제적으로 비용이 절감됐었고요. 그리고 이게 예술적으로 성공하다 보니까 이 지역의 다른 재개발 사업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테이트 모던이 잘 활용됨으로써 그 뒷부분을 이제 재건축하는 움직임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새로 방문하는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많으니까 지역에 새로운 재화를 갖다 놓게 되고요. 그것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새로운 수입들을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 런던은 약간 낡은 도시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 이미지를 개선시키는 효과까지 이제 같이 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사례는 이제 가나자와라는 이 시국의 일본 사례이긴 한데요. 좀 큰 의미, 그런 의미보다는 그냥 좀 알 거는 알아간다라는 느낌으로 이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나자와라는 시는 인구가 한 45만 명 정도 되는 시고요. 이제 그 노령 인구가 22%인 이제 아주 우리나라 도시랑 비슷한 지역이죠. 연간 관광객이 한 700만 명이 꽤 많은 지역이고요. 이 지역은 이제 전국시대부터 이제 조금 유명했던 지역이고, 좀 많은 농산물과 돈이 많은 지역, 금이 많이 나는 지역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가나자와라는 도시는 이제 여기에 있고, 이제 여기 가나자와 성이 이제 역사문화자원이고, 겐로쿠엔이라 그래서 되게 유명한 정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주변에 이 가나자와 성을 중심으로 요게 니시차야, 히가시차는 이제 니시는 서쪽이고 히가시는 동쪽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양쪽에 이제 시역이 예전에 이만큼이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이제 예전에 사무라이들이 사는 곳이 조금 잘 사는 동네였을 거잖아요. 그런 동네가 있고요. 이제 이 멀리 예술촌, 뭐 장인들이 살았고, 멀리 살고 있죠. 그랬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 두 개의 자원과 이 자원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21세기 미술관을 이제 갖다 놓는 그런 형태를 보이죠. 그래서 좀 다양한 관광 자원이 있어요. 만약에 좀 기회가 되면은 직접 가서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텐데,
좀 오밀조밀한 맛이 있습니다. 네, 이런 풍경이 가나자와 성이고요. 이것이 히가시차야라고 해서 에도 시대의 풍경을 흉내낸, 우리로 따지면 경주의 길거리를 흉내냈다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도시들이 일본 전국에 꽤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고요. 동쪽에 있는 차를 마시는 거리라고 되어 있는 건데요. 찻집 거리란 뜻이에요. 찻집 거리. 근데 여기서 찻집은 요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게이샤 나오고 뭐 이런 가게란 뜻이에요. 근데 이제 요렇게 이제 정돈을 하고 있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무사가 사는 곳은 요렇게 돼 있고요. 지도로 보는 거랑 또 다르죠. 요런 것들이 예전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혁신적인 아주 새로운 공간이 그 바로 옆에 존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지역의 핵심 산업은 이제 금박공예, 금이 많이 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금을 자원으로 활용한, 그리고 이제 요런 가가 유제엔이라고 하는 이제 예술이 또 발달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요런 이제 유젠도로 나가시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이제 물에 떠내려 가게 하는 이제 축제 같은 겁니다. 네, 유등 축제 뭐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북을 치고 뭐 이런 문화 행사들이 많아요. 네,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좀 지도가 좀 돌아가 있긴 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쪽과 서쪽에 이제 요정, 그러니까 유흥가 를 중심으로 상점가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이 시절에,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이걸 기록을 해나가요. 근데 저희도 그래서 기록을 지금부터라도 좀 꾸준히 해나갈 건데요. 이제 기록의 중요성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일화이기 때문에 소개를 드립니다.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걸 연결하는 게 조금 덜 빨간색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이 시절에 중요한 거는 보세요. 상업인 거죠. 도쿠가와 막부 시절에 만들어진 가나자와 지도에서는 상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지도를 그린다라면 그게 무슨 차이가 있냐 하겠지만, 지금 그리는 지도와 10년 후에 그리는 지도, 예전에 그려진 지도는 분명히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메이지 유신 시절에 이제 보여지는 가나자와 지도는 군부대 수경지가 중심으로 펼쳐져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대에 따라 가지고 중요하게 그리는 것이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예전에 이제 중앙시장의 최전성기 시절의 지도를 그릴 때랑 지금의 지도를 그릴 때, 그리고 10년 후의 지도를 그릴 때 무엇이 표현이 되면 좋을까를 생각하는 것도 우리 지역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데 좀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전쟁 직후에는 교통망을 중심으로 그려져 있어요. 이게 이제 트램이 왔다 갔다 했던 길이에요. 이거를 이 지도랑 같이 그려보면 삼정가를 중심으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전쟁의 시대가 끝난 이후에는 다시 예전에 중요했던 상점의 그 상업을 중심으로 이제 그 트램의 라인을 연결했다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요 중간에 이제 원래는 이게 같은 성으로 해자로 연결된 거지만 중간에 이렇게 길이 만들어지죠. 이거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더라고요, 지금도. 우리도 비슷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연결됐을 때, 살아남았을 때 우리한테 어떤 풍경을 올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져 있던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것은 사실 이 사람들이 지켜내고 싶었던 거에 가깝고요. 그래서 지켜낸 것들의 풍경은 이렇습니다. 지금 보면 굉장히 좀 가보고 싶은 느낌이죠. 집집마다 다 다른데, 다 달라요. 색깔도 다르고, 위치도 다 다른데, 이상하게 통일돼 보인단 말이죠. 근데 이런 풍경들이 우리한테는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만약에 존재한다라면 어떻게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이 안에 있는 건물들은 그러면 못 살 정도인가? 좀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어쨌든 이제 이것을 활용해가지고, 새로운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건 또 그 나름대로 좋을 수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걸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그걸 활용한 관광객을 상대로 한 서비스, 이런 것들이 되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건축물에 있는 것이 아니고 건축물을 자원으로 보게 된다라면 다른 것들에서 보완점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건축물의 형태를 자원으로 보게 된다라면 이 건물을 그 건조물이라고 일본에서 이제 바로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 건물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지붕은 검은색으로 하고요. 뭐 이렇게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이거를 지켜나가는 거를 모두가 이렇게 인정을 해야지만
이 경관이 계속 유지가 되고 그거를 보러 오기 위한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특정한 공간을 만들어내고 그거를 관리해야 된다라는 이유를 스스로 깨닫는 것만으로도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낼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실현하냐 안 하냐는 둘째 문제 치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이렇게 많은 곳들의 건축물의 특징을 또 잡아내요. 여기 색깔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이 색깔에 따라서 이제 차이를 보이는 거죠. 아마 우리도 비슷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이만한 보존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는 둘째 문제를 치고요. 유사한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이 이거 못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부족한 점을 어떻게 채우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된다라면 지금과는 조금 더 다른 국면으로 지역의 활성화 전략을 논의할 수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네, 뭐 어느 날 갑자기 뚱딴지 같은 소리냐 하시겠지만은 가능성의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고요.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 지역이 변화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제 안 되는 것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장애물로 봤던 것들을 자원으로 한번 되돌려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 그것을 앞에 보여드린 사례와 더불어서 가나자와 사례에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안에 보면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완전히 낡았잖아요. 보세요, 이거. 그냥 옛날 거. 근데 이거 그대로 두고 산단 말이죠. 평면도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사시는 공간과 비교하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글쎄 이게 더 좁으면 좁았지 넓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이제 끊임없이 관리를 해나가야 되는 이유가 있는 동네고 그로 인해서 제어가 창출되는 동네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이야기긴 하지만은 한 번쯤은 이제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프로그램들, 건물들을 채우는 프로그램들은 결국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만들어냈다는 거에서 사람들이 많은 시사점을 가지고 와요. 전체 인구가 한 40만 명에서 50만 명 사이였잖아요. 그 중에 3분의 1 정도가 문화예술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러한 공간이 있으면 무언가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존재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프로그램을 도입할 때는 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존재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후계자를 계속 양성을 해야 되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계속 존재해야지만 고인물이 되지 않고 계속 순환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정부 차원에서는 새로운 인적 자원을 계속적으로 양성을 하는 거예요. 재단이나 자원봉사할 수 있는 대학 이런 거를 좀 해서요. 그 지역에 계신 제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이제 자원봉사 대학, 뭐 우리로 따지면은 뭐 도시생 대학의 특별한 뭐 프로그램이 될까요? 뭐 그런 걸 통해서 자격을 획득하게 되면은 지역을 관광하는 안내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 뭐 필요에 따라 가지고는 지역 활성화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이제 될 수 있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저희도 도시생대학 같은 거를 이제 하다 보면 다른 지역의 사례 같은 걸 살펴보게 되는데요. 주민들이 모여서 이제 아이디어를 내고 어떤 사업을 하면 좋겠다. 주민협의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핵심은 이거예요. 주민의 의견을 가지고 사업을 만들어서 실행해 나가는 단계를 구축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나자에서는 시민 연구기구라는 이름으로 이제 진행을 했고요. 가나자와 시에 대한 내용, 그 시의 역량을 구성하는 하나의 단위로서 시민들이 활동하는 내용을 지원을 함으로써 시민들이 각자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제안을 하고요. 그거를 시가 함께 이제 그 정책으로 반영을 하면서 도시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기민하게 구축할 수 있는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난주 이야기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텐데 시대가 변할수록 환경이 자꾸 바뀌잖아요.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그런데 그거를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최일선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되는 연구 테마가 시 정책까지 반영된다라는 게 큰 시사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보면 현재의 도시재생 사업들이 이뤄지는 워크숍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닮았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도 지금 이런 활동들을 하고는 있어요.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이제 정말 어떻게 받아들여져서
어떻게 우리 지역에 펼쳐질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하게 될 것이고요. 실제로 앞으로 사업이 펼쳐지면서 주민의 의견이 필요할 때, 주민의 의견이 제시돼야 될 때, 꼭 사업의 틀이 아니더라도 끊임없이 이런 것들을 제한할 수 있는 힘이 우리가 갖춰줬을 때 지역의 변화가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가나자와 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마을 만들기 조례를 이렇게 만들게 되고요. 이제 좀 표현이 좀 어렵긴 하지만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 지원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요.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사실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찌됐든 일본의 가나자와 시의 조례의 핵심 내용은 주민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모습을 직접 그리고 규칙을 정하고 그리고 그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주민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은 주민이랑 시장 사이에 동등한 상태로 협정을 만들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주민이 제안한 사업을 시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주민이 어느 정도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라고 하면 그거를 실현해야만 하게끔 이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타당한 의견이면은 그냥 단순히 운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된 거죠. 이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만 아르나임의 사다리 이론에 따르면 의사결정에 완벽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 기틀을 연 거라서 아주 높은 수준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의 기틀을 만들었다라고 평가받게 되는 겁니다. 그 다양한 활동들이 더 적극적으로 일어날 수 있겠죠.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하면서 얻게 되는 시사점들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고 하면은 지금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학생들과 연결하고 이 학생들이 새로 이제 도입될 수 있는 여건을 열고 이제 반가운 얼굴들이 좀 보이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이 교류할 수 있는 공간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의견도 이제 많이들 주시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식으로 변화하는 과정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사점을 이제 던져주게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지역과의 연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활동들. 그러니까 단순히 뭐 하나 가져다 놓는 거, 시설 하나 크게 들어오는 거, 프로그램 하나 들어오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들이 각자 들어와서 역할을 어떻게 발휘할 것인가. 그 역할을 발휘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질문,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 우리의 숙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일부 국외 사례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저희 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모사업과 아카이빙과 관련된 광고 잠시 보시고 2부에서 국내 사례로 다시 한번 만나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